2012년 10월 8일 새벽 4시 40분 부산 남구의 오래된 골목 끝 간판 불빛이 반쯤 꺼진 한성정육점 뒤편으로 한서연은 조심스럽게 몸을 밀어 넣었다. 문을 닫은 가게는 낮보다 더 좁아 보였다. 고기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냉장고 모터가 윙윙거리는 소리만이 밤을 붙잡고 있었다. 서연은 목에 둘러맨 작은 손전등을 켜고 계산대 아래 서랍을 하나씩 열었다. 남편 장성훈이 아침에 하자고 말했지만 그녀는 오늘 밤만큼은 미룰 수가 없었다. 일주일째 맞지 않는 장부 숫자가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빠진 자리를 만들고 있다는 직감이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연은 장부 더미를 꺼내어 낡은 고무줄을 풀었다. 2010년, 2006년, 2001년. 그리고 맨 아래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표지가 누렇게 바랜 얇은 공책 하나가 손끝에 걸렸다. 1998이라고 연필로 적힌 숫자가 덧칠된 테이프 위로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1998년은 이 집에서 누구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던 해였다. 성훈의 막내 동생 장민준이 사라졌던 해. 그때는 다들 정신이 없었어. 남편이 몇 번이나 그렇게 말했지만 서연은 한 번도 그 정신없음의 구체적인 형태를 들은 적이 없었다. 장부 페이지를 넘기자 손바닥에 잉크가 묻었다. 숫자는 불규칙하게 적혀 있었고 외상, 정산, 도축장, 시장 같은 단어들이 거친 글씨로 뒤엉켜 있었다. 그런데 중간쯤 숫자와 전혀 다른 문장이 한 줄 끼어 있었다. 서연의 눈이 거기에 붙었다. 특별재고, 검은 봉투 07, 절대 열지 말 것. 서연은 그 문장을 3번 읽고서야 숨을 쉬었다. 특별재고, 정육점에서 특별재고라면 좋은 부위나 비싸게 들어온 물건을 말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절대 열지 말 것이라는 말은 재고가 아니라 금지에 가까웠다. 손전등 빛이 떨렸다. 서연은 페이지 아래에 더 적힌 것을 찾았다. 같은 송을시로 짧게 덧붙은 메모가 있었다. 소금 200kg, 뒤쪽 방, 뒤쪽 방. 냉동창고 뒤편, 단단한 철문 하나로 막혀있는 오래된 공간. 성우는 거길 옛날 염장실이라고 불렀고 지금은 쓰지 않는다고 했다. 열쇠도 어디 있는지 몰라. 그렇게 말하며 그냥 지나치곤 했다. 서연은 천천히 장부를 덮었다. 덮는다고 해서 문장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손은 본능적으로 그 글씨를 숨기려는 듯 움직였다. 그녀는 계산대 위에 장부를 놓고 잠깐 귀를 기울였다. 가게 밖은 조용했고 냉장고의 모터 소리만 일정했다. 남편은 집에서 자고 있다. 시어머니 윤미경은 새벽이면 기도를 한다고 했지만 오늘은 숨소리도 들리지 않을 만큼 깊이 잠든 모양이었다. 서연은 바닥에 널브러진 종이 상자를 치우고 가게 뒤쪽 통로로 향했다. 손잡이가 차가운 철문이 나타났고 그 문 너머에서 찬 공기가 새어나왔다. 냉동창고였다. 문을 여는 순간 서연의 뺨이 얼얼해졌다. 냉기 속에 섞인 고기 냄새는 이상하게도 오래된 종이 냄새와 닮아 있었다. 그녀는 손전등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다. 고기 박스들이 층층이 쌓여 있고 플라스틱 바구니에는 내장류가 분류되어 있었다. 바닥에는 얼음이 살짝 낀 자국이 있었다. 서연은 보통 재고 점검을 할 때는 이곳의 가운데까지만 들어왔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다. 검은 봉투 07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빙빙 돌았다. 서연은 박스 사이를 비집고 더 안쪽으로 들어갔다. 냉동창고 깊숙한 곳은 조명이 닿지 않아 더 어두웠고 벽면의 서리가 두꺼워 마치 숨결이 닿는 것처럼 희뿌옇게 빛났다. 그곳에 있었다. 다른 물건들 사이에서 눈에 띄지 않도록 일부러
구석에 밀어 넣은 듯한 검은 비닐봉지 하나. 봉지 위에는 낡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는데 그 스티커의 글씨는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단정했다. 돼지고기 A급,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작은 글씨로 07. 서연은 손을 뻗었다가 멈췄다. 뭔가가 그녀를 잡아당기고 동시에 밀어내는 느낌이었다. 절대 열지 말 것. 하지만 이미 열쇠를 쥔 사람은 그녀였다. 서연은 비닐봉지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생각보다 무거웠다. 안에 얼음이나 고기 덩어리가 있나 싶어 손바닥으로 봉지 바닥을 받쳤는데 무게가 이상하게도 한쪽으로 쏠려 있었다. 그녀는 봉지를 바닥에 내려놓고 숨을 고른 뒤 비닐의 매듭을 풀기 시작했다. 매듭은 오래되어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손가락 끝이 얼어 감각이 둔해지자 서연은 이를 악물고 힘을 줬다. 비닐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 순간 차갑고도 낯선 냄새가 확 밀려왔다. 고기 냄새와는 다른 금속성의 냄새. 서연은 손전등을 봉지 안쪽으로 비췄다. 검은 비닐의 주름 사이로 하얀색이 스치듯 드러났다. 처음에는 돼지뼈일 거라고 생각했다. 정육점이라면 뼈는 흔했다. 하지만 그 하얀색은 뼈의 하얀색이 아니었다. 얼음에 눌린 피부처럼, 그리고 그 아래에서 서연은 목구멍이 막히는 것을 느꼈다. 눈과 코, 입의 형태가 분명했다. 그 얼굴은 너무 선명했다. 마치 사진 속에서 막 걸어 나온 것처럼 눈꺼풀이 얇게 감긴 채로 입술이 약간 굳어 있었다. 턱선과 광대뼈가 그대로였고 피부는 얼어붙은 듯 단단한데도 형태가 유지되어 있었다. 그제야 서연은 장부에서 보았던 또 하나의 단어를 떠올렸다. 소금 200kg. 염장실. 그녀는 손전등을 더 가까이 비췄다가 갑자기 빛이 너무 밝게 느껴져 고개를 돌렸다. 숨이 가쁘게 올라왔다. 서연은 봉지에서 물러나며 얼어붙은 바닥에 무릎을 찧었다. 통증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몸이 굳어 있었지만 가슴이 찢어질 듯 뛰었다. 성훈아, 성훈아. 그녀는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입술은 그 이름을 반복했다. 서연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가 화면이 얼음처럼 차가워져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다. 비밀번호를 2번이나 틀렸다. 세 번째야 112가 눌렸다. 통화 연결음이 들리자마자 그녀는 마치 숨겨두었던 말을 쏟아내듯 말했다. 여기 사람 머리, 냉동창고 안에 제발 빨리 와주세요. 상대가 주소를 묻자 그녀는 가게 주소를 더듬더듬 말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서연은 한동안 봉지를 쳐다보지 못했다. 보기만 해도 그 얼굴이 그녀의 눈 속에 박혀버릴 것 같았다. 문을 쾅 여는 소리가 났다. 누군가가 냉동창고 문을 열고 들어왔다. 서연아, 남편 성훈의 목소리였다. 서연은 그를 부르지 않았는데도 그는 왜인지 새벽에 가게로 내려와 있었다. 아마 그녀가 침대에 없다는 것을 발견했겠지. 성훈은 숨을 헐떡이며 안으로 들어오다가 바닥에 앉아있는 서연과 검은 봉지를 보고 걸음을 멈췄다.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봉지를 가리켰다. 저기 장부에 1998년 특별 재고. 말이 끝까지 나오지 않았다. 성훈은 봉지 쪽으로 한 발 다가갔다가 마치 바닥이 꺼질 것처럼 조심스럽게 무릎을 굽혔다. 손전등 빛이 봉지 안쪽을 훑었다. 그리고 그 순간 성훈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얘졌다. 입술이 벌어졌는데도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민준. 성훈이 겨우 내뱉었다. 그 이름이 창고 벽에 부딪혀 다시 돌아오는 것 같았다. 서연은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을 확신했다. 사진에서만 보던 막내의 얼굴, 집안에서 금기처럼 묻어둔 이름,
그리고 장부 속 절대 열지 말 것. 성우는 손을 뻗어 비닐 가장자리를 건드리려다 마치 불에 데인 사람처럼 움찔하며 손을 거뒀다. 그는 고개를 들어 서연을 보았다. 눈빛이 물었다. 왜 이런 게 여기 있냐고. 서연은 대답할 수 없었다. 대신 그녀는 계산대에서 발견한 장부를 떠올렸다. 그 글씨가 누구의 것이었는지 그녀는 아직 확신이 없었지만 어딘가에서 본 듯한 단정한 필체였다는 사실만은 분명했다.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졌다. 서연은 그 소리가 이상하게도 늦게 들린다고 느꼈다. 마치 이 가게는 세상과 다른 시간대에 놓인 것 같았다. 성우는 봉지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로 목이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말이 안 돼. 서연은 그 말이 아니라 장부의 문장이 떠올랐다. 검은 봉투 07. 번호가 붙어 있다는 것은 이게 우발적이 아니라는 뜻이었다. 특별 재고라는 표현은 누군가가 이것을 물건처럼 관리했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절대 열지 말 것은 누군가가 열릴 날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서연은 그제야 냉동창고 벽 쪽을 바라보았다. 봉지가 놓인 자리 뒤편 설이 낀 벽면 한가운데 다른 곳보다 유독 깨끗하게 닦인 듯한 사각형 자국이 있었다. 마치 오래전 무언가가 붙어 있었다가 떼어진 흔적처럼. 그리고 그 사각형 아래 벽과 바닥이 만나는 틈이 아주 얇게 벌어져 있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알았다. 이 봉지는 끝이 아니라고. 이곳에는 아직 열리지 않은 뒤쪽 방이 남아 있었다. 2012년 10월 8일 새벽 5시 12분. 사이렌 소리가 골목의 벽을 긁으며 한성 정육점 앞에 멈춰 섰다. 파란 불빛이 셔터에 부딪혀 흔들릴 때마다 가게 안에 고여있던 냉기가 더 차갑게 보였다. 가장 먼저 들어온 순찰 경찰관은 문턱을 넘자마자 한 번 숨을 들이켰고 냉동창고 쪽에서 흘러나오는 공기를 느끼자 얼굴이 굳었다. 신고자 어디 계십니까? 물음에 한서연은 손이 떨리는 것을 억지로 눌러 계산대 옆을 가리켰다. 남편 장성우는 말이 없었다. 그는 아직도 냉동창고 안쪽에 놓인 검은 비닐봉지 쪽을 보지 않으려 애쓰는 사람처럼 고개를 약간 돌린 채 턱을 꼭 다물고 있었다. 경찰은 곧바로 현장을 통제했다. 가게 앞에 노란 폴리스 라인이 쳐지고 골목 끝에서 야식 배달 오토바이가 멈춰 서더니 방향을 틀어나갔다. 초동 수사관은 서연에게 발견 과정을 반복해서 확인했다. 몇 시에 내려왔는지, 무엇을 찾다가 장부를 발견했는지, 누가 먼저 봉지를 열었는지. 서연은 자기 목소리가 남의 것처럼 멀게 들렸다. 장부, 1998년, 특별 재고라고 적혀 있었어요. 검은 봉투 07, 절대 열지 말 것. 그래서 확인하려고. 말을 이을 때마다 성훈의 숨이 거칠어졌다. 서연은 눈을 내리깔고 신고는 제가 했어요 라고 덧붙였지만 그 한마디는 죄의 고백처럼 들렸다.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초동 수사관이 냉동창고 입구에서 장갑을 끼며 말했다. 곧이어 과학수사 요원들이 도착했고 장비 가방을 내려놓는 소리, 사진 장비의 셔터 소리, 그리고 바닥에 종이 커버를 펼치는 소리가 냉장 모터 소리 위로 겹쳐졌다. 냉동창고로 들어가는 문 앞에는 신발 자국을 남기지 않기 위한 덧신이 놓였다. 서연은 그제야 자신이 아까 무릎을 찧었던 자리, 손이 닿았던 비닐의 질감, 봉지 안에서 스쳤던 차가운 공기의 냄새까지 모든 것이 증거라는 단어로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1시간쯤 지났을까. 골목에 더 무거운 차가 들어왔다. 짙은 색 승합차에서 내린 남자는 서류 가방을 들고 가게 안으로 들어오며 주변을 훑었다. 키가 크지 않았지만 걸음이 빠르고 정확했다. 강지훈입니다. 부산지방경찰청 강력팀.
남자는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다. 그는 서연과 성훈을 한 번씩 바라보고 계산대 위에 놓인 낡은 장부에 시선을 멈췄다. 이게 1998년 장부라고 하셨죠?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자 강지훈은 장부를 손으로 만지지 않고 사진부터 찍게 했다. 글씨의 압력, 페이지의 얼룩, 종이의 결까지 모두 기록하듯이. 봉지는 어디 있습니까? 강지훈이 물었다. 과학수사 요원이 냉동창고 안을 가리켰다. 강지훈은 덧신을 신고 들어갔다. 냉동창고 깊숙한 곳, 검은 비닐봉지 옆에는 작은 증거 표식이 세워져 있었다. A1. 강지훈은 손전등으로 봉지의 라벨을 먼저 비췄다. 돼지고기 A급. 그 글씨는 정육점에서 흔히 보는 인쇄물과 달리 일부는 손으로 덧칠한 듯 삐뚤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 숫자 07. 그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아주 잠깐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단순히 기이한 발견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관리된 무언가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검은 비닐 안의 내용물은 그대로 노출되지 않도록 최소한으로 확인되었다. 사진 촬영과 함께 현장 보존 상태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신원 확인이 가능한 특징만 기록했다. 강지훈은 서연에게 묻지 않았다. 얼굴이 누구와 닮았습니까? 같은 질문은 이 시점에 할수록 잔혹하다는 걸 아는 사람처럼 보였다. 대신 그는 성훈을 밖으로 불러냈다. 성훈은 팔꿈치가 굳은 사람처럼 천천히 걸어 나왔고 가게의 형광등 아래에서 얼굴이 더 창백해 보였다. 장민준 씨, 맞습니까? 강지훈의 질문은 단도직입적이었다. 성훈의 입술이 떨렸다. 네, 그 한 글자가 나오기까지 몇 초가 걸렸고 나오고 나서도 성훈은 숨을 들이쉬지 못했다. 강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다. 민준 씨가 실종된 날짜 기억하십니까? 1998년 11월쯤이었어요. 정확한 날짜는 그때 신고는 했습니까? 했어요. 경찰 왔었고. 하지만 성훈은 말을 끝내지 못했다. 하지만 뒤에 붙는 말들이 그 집안에서는 오랫동안 금기였던 것처럼 서연은 그 질문을 듣는 동안 가게 문 쪽에서 미세한 발소리를 들었다. 시어머니 윤미경이 파란 가디건을 걸치고 서 있었다. 새벽 기도 후에나 볼 법한 창백한 얼굴, 어깨가 잔뜩 움츠러든 자세. 그녀는 폴리스 라인을 보고 멈칫하더니 서연과 성훈을 번갈아 보았다.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바람처럼 가늘었다. 성훈이 다가가 엄마 들어가 있어 라고 말했지만 윤미경의 시선은 이미 냉동창고 문 쪽에 꽂혀 있었다. 마치 거기서 무언가가 그녀를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강지훈은 윤미경과도 짧게 말을 나눴다. 1998년 당시 이 가게 운영은 누가 하셨습니까? 윤미경은 한 박자 늦게 대답했다. 남편이요. 장태식 그 사람이. 강지훈의 펜이 멈췄다. 장태식 씨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윤미경의 눈이 흔들렸다. 몇 년 전부터 허리가 안 좋아서 집에 있어요. 그녀는 집이라는 말을 하면서도 마치 그 단어가 너무 넓고 멀어서 닿지 않는 것처럼 입술을 떨었다. 강지훈은 그 미묘한 떨림을 놓치지 않았다. 오늘 새벽에 장태식 씨는 이 가게에 내려오셨습니까? 윤미경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잠깐 서연은 그 침묵이 단순한 당황이 아니라 선택처럼 느껴졌다. 윤미경은 끝내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 사이 과학수사 요원이 장부의 특정 페이지를 확대 촬영하며 강지훈에게 보고했다. 여기요. 특별 재고. 검은 봉투 07. 절대 열지 말 것. 밑에 소금 200kg. 뒤쪽 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강지훈은 장부를 넘겨 확인한 뒤
냉동창고의 벽면을 다시 바라봤다. 서연이 아까 발견했던 사각형 자국, 서리가 덜 낀 흔적, 그리고 바닥 틈새. 그는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다. 손전등 빛이 벽과 바닥을 훑었다. 벽면의 서리 아래로 아주 오래된 고무 패킹의 흔적이 보였다. 여기 문이 있었던 건가? 강지훈이 낮게 말했다. 저희도 예전에는 염장실로 썼습니다. 성훈이 설명하듯 말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다. 어릴 때는 아버지가 가끔 들어갔고요. 근데 민준이 사라진 뒤로는. 강지훈이 고개를 돌려 성훈을 보았다. 사라진 뒤로는 닫아버렸다. 성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열쇠도 못 봤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서연의 머릿속에는 장부 속 문장이 다시 떠올랐다. 절대 열지 말 것. 누군가는 열쇠를 없앤 게 아니라 열쇠의 존재 자체를 잊히게 만들었을지도 모른다. 강지훈은 곧바로 현장 감식을 확장하도록 지시했다. 냉동창고 안쪽 선반을 일부 옮겨야 했고 그 과정은 조심스러웠다. 박스의 위치 하나가 누군가의 출입 흔적을 말해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과학수사 요원들이 위치를 사진으로 남기고 번호를 붙이며 하나씩 선반을 이동시켰다. 그러자 서연이 보았던 사각형 자국 아래 정말로 손잡이 같은 것이 드러났다. 손잡이는 철제였고 표면은 습기와 염분에 의해 거칠게 부식돼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자물쇠가 걸려 있었다. 자물쇠는 이미 녹이 슬어 열쇠가 없으면 열기 어려워 보였다. 강제로 열까요? 요원이 물었다. 강지훈은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먼저 주변부터. 그는 문 주변 바닥을 가리켰다. 문 앞에 자국이 있다. 끌린 흔적일 수도 있어. 요원들은 플래시를 비추며 바닥을 촬영했다. 얼음이 얇게 낀 바닥 위로 다른 곳과 다르게 미세한 긁힘이 교차하는 부분이 있었다. 서연은 그 긁힘을 보는 순간 속이 울렁거렸다. 사람의 몸이든 무거운 무엇이든 끌려 지나갔다는 상상 자체가 그녀를 무너뜨렸다. 강지훈은 다시 장부로 돌아왔다. 소금 200kg이라는 숫자는 너무 컸다. 평범한 염장용이라기엔 과도했고 당시 집안이 굳이 그만큼을 한 번에 들여올 이유가 희박했다. 그는 윤미경을 다시 불렀다. 1998년 11월 즈음 소금을 대량으로 산 기억이 있습니까? 윤미경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다. 모르겠어요. 남편이 장태식이 알아서 했어요. 그때 뒤쪽 방을 누가 사용했습니까? 남편이요. 대답은 또렷했지만 그 또렷함은 오히려 더 공포스러웠다. 마치 오래전에 외워둔 문장을 그대로 꺼내는 것 같았다. 현장에는 이제 누군가의 과거가 아니라 누군가의 죄가 서서히 형태를 갖춰가고 있었다. 강지훈은 한 번 더 냉동창고 깊숙한 곳을 바라보았다. 검은 비닐봉지, 돼지고기 A급 라벨, 숫자 07, 그리고 그 뒤쪽에 숨겨진 문. 그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봉지 안에 머리는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을. 숨겨진 방은 왜 절대 열지 말 것이었는지 설명해 줄 것이다. 그는 요원에게 지시했다. 자물쇠의 절단은 마지막이다. 먼저 열쇠를 찾는다. 이 가게 어딘가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누군가가 열지 않도록 만든 것이면 그 누군가는 언젠가 다시 닫기 위해 열쇠를 남겨뒀을 수도 있다. 그때 계산대 아래를 다시 수색하던 요원이 조심스럽게 비닐 증거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다. 형사님, 여기서 작은 열쇠고리 나왔습니다. 열쇠고리는 낡은 쇠고리였고 거기에 달린 열쇠 하나가 소독약 냄새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다. 강지훈은 장갑 낀 손으로 그 열쇠를 받아 들었다.
그리고 열쇠 머리 부분에 새겨진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눈빛이 굳어졌다.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히 07이 찍혀 있었다. 강지훈은 열쇠를 자물쇠 쪽으로 가져가며 아무에게도 크게 말하지 않은 채 낮게 중얼거렸다. 이건 재고가 아니라 관리번호였군. 열쇠가 자물쇠에 들어갔다. 딱 하고 금속이 맞물리는 소리가 났다. 서연은 그 소리가 얼음이 깨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강지훈이 천천히 돌리자 14년 동안 잠겨있던 문이 마침내 아주 작은 떨림과 함께 풀렸다. 문틈에서 냉기보다 더 오래된 냄새가 밀려 나왔다. 소금, 습기,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공기. 강지훈은 문을 조금만 열고 손전등을 안쪽으로 비췄다. 빛이 닿자 안쪽 바닥에 하얗게 굳어있는 두꺼운 결정층이 드러났다. 마치 시간이 소금으로 굳어버린 것처럼 그가 문을 더 열려는 순간 윤미경이 갑자기 목을 움켜쥐며 뒤로 물러섰다. 안 돼.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도 아니고 비명도 아닌 오래전부터 목에 걸려있던 단어 같았다. 서연은 그 한마디에서 확신했다. 이 방은 단지 창고가 아니었다. 이 방은 이 가족이 14년 동안 닫아둔 사건 그 자체였다. 2012년 10월 8일 오전 7시 30분. 냉동창고 안쪽에 숨겨진 문은 끝내 완전히 열리지 못한 채로 조금 열린 상태에서 멈춰 있었다. 강지훈은 일부러 그 이상 밀어붙이지 않았다. 문틈에서 밀려나온 공기가 단순한 냉기만은 아니라는 걸 그는 혀끝으로 느꼈다. 소금 특유의 알싸함과 습기, 오래된 금속 냄새,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시간이 썩어가는 냄새 같은 것이 뒤엉켜 있었다. 현장에 도착한 과학수사 요원들이 방호복과 마스크를 갖춰 착용하고 문 주변과 바닥의 미세한 흔적을 먼저 기록하기 시작했다. 열려있는 문은 증거이지만 열리는 과정 또한 증거였다. 강지훈은 그 원칙을 너무 많은 사건에서 배웠다. 한 번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내부 공기부터 측정하고 바닥 상태 확인하고 움직임은 최소로. 요원이 말하자 강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잠깐 뒤 현장에는 이동식 조명과 측정 장비가 들어왔고 냉동창고 바닥에 종이 커버가 더 넓게 펼쳐졌다. 서연은 계산대 옆에 앉아 있었지만 몸은 계속 문틈 쪽으로 끌렸다. 그 안에 무엇이 있든 이미 그 안은 그녀의 머릿속에 정답처럼 박혀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열지 말아야 할 봉투를 열었고 열지 말아야 할 문을 열어젖히는 열쇠를 찾아냈다. 그 사실이 손바닥에 얼음처럼 남아 있었다. 장성우는 더 심했다. 그는 냉동창고 문 근처에 서 있는 것 자체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처럼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팔짱을 끼고 있었다. 어깨가 잔뜩 올라가 있었고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목젖이 들썩였다. 윤미경은 아예 거실 쪽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다. 두 손으로 무릎을 꼭 잡고 있었는데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문이 열리는 순간 안 돼 라고 말했지만 그 말은 누군가를 말리는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말리는 말에 가까웠다. 오전 8시 15분 숨겨진 방의 문이 조심스럽게 더 열렸다. 손전등 빛이 먼저 안쪽으로 미끄러져 들어갔고 그 뒤로 조명이 따라 들어갔다. 방은 생각보다 좁았다. 사람 둘이 비켜서야 겨우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폭. 천장은 낮았고 벽면은 습기와 염분으로 얼룩져 있었다. 바닥에는 하얗게 굳어있는 결정층이 있었는데 마치 눈이 아니라 소금이 시간이 지나 굳어버린 것처럼 딱딱하고 거칠었다. 한쪽에는 큰 통이 놓여 있었고 통의 가장자리에는 염장에 쓰였을 법한 두꺼운 고무 패킹이 사가 있었다. 통 안쪽 바닥에는 검게 변색된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강지훈은 그 자국을 보는 순간 몸이 아주 잠깐 굳었다.
자국은 무언가가 오래 머물렀다는 흔적처럼 보였고, 더 정확히 말하면 무언가가 빠져나간 자리 같았다. 요원들이 통 주변을 촬영하고 시료를 채취하는 동안 다른 요원이 방 한쪽의 갈고리와 금속 고리들을 확인했다. 정육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기 거리와 비슷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고리는 유독 낮은 위치에 설치돼 있었다. 보통 도축 후 고기를 매달려면 더 높아야 한다. 강지훈은 그 낮음을 불길하게 느꼈다. 누군가가 고기를 걸기 위해 만든 게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고정하기 위해 만든 것일 가능성이 머릿속에서 스쳤다. 형사님, 여기 바닥 틈. 한 요원이 작은 핀셋으로 결정층 사이에 끼어 있던 섬유 조각을 들어 보였다. 어두운 색의 섬유였다. 오래된 천 조각인지 끈인지 아니면 비닐의 일부인지 아직 판단할 수 없었다. 강지훈은 그 작은 조각이 마치 수수께끼의 실마리처럼 느껴졌다. 14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살아남아 지금 이 순간에야 얼굴을 내민 것. 검은 봉투 07이라는 숫자처럼 누군가의 계획 속에서 굳어버린 흔적, 그리고 그때 방바닥 한쪽이 다른 곳과 다르게 움푹 꺼져 있는 게 보였다. 요원들이 조심스럽게 그 부분의 소금 결정을 걷어내자 바닥 아래에서 낡은 방수포 조각이 드러났다. 방수포는 접혀 있었고 염분에 절어 단단해져 있었다. 그 위에는 녹슨 쇠고리 하나가 얹혀 있었는데 쇠고리는 무언가를 묶었다 풀었다 한 흔적처럼 마모돼 있었다. 강지훈은 서연과 성훈이 있는 쪽을 무의식적으로 돌아봤다가 다시 고개를 돌렸다. 지금은 사실만이 필요했다. 감정은 나중에도 충분히 따라올 테니까. 현장 지휘는 오전 중반까지 이어졌다. 냉동창고 깊숙한 곳에서 발견된 검은 봉투, 라벨이 붙은 돼지고기 A급 봉투는 별도로 봉인되어 경찰 차량으로 옮겨졌다. 얼굴이 너무 선명했던 탓인지 그 봉투는 물건이 아니라 사람의 존재감을 실은 채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 장성우는 봉투가 지나가는 순간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다. 그의 목이 울컥하며 떨리더니 이내 무릎이 꺾일 듯 흔들렸다. 한서연은 본능적으로 남편의 팔을 붙잡았지만 그 손길조차 남편에게는 죄책감처럼 느껴지는 것 같았다. 오후 2시 50분 강지훈은 임시로 꾸려진 회의 테이블에 앉아 자료들을 펼쳤다. 1998년 장부의 확대 사진, 특별 재고 문구, 소금 200kg 기록, 숨겨진 방 내부 사진, 통바닥의 변색 흔적, 섬유 조각의 시료 채취 보고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봉투 라벨과 07의 사진. 이 숫자 하나가 사건을 우발해서 관리로 바꾸고 있었다. 우발이라면 숨기지, 번호를 붙이지 않는다. 번호는 분류이고 분류는 반복 가능성이다. 강지훈은 그 생각이 머릿속을 지나가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날 저녁 7시 10분 국가수 협조를 맡은 법의관 최나리가 부산으로 내려왔다는 연락이 왔다. 강지훈은 바로 부검실이 있는 시설로 이동했다. 복도는 소독약 냄새가 강했고 형광등 빛은 차갑게 바닥을 비췄다. 최나리는 이미 방호복을 갖춰 입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강지훈에게 인사를 하고는 곧장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현장 상태가 특이합니다. 냉동과 염장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작동했어요. 일반적인 부패 경로가 아니라 보존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강지훈은 말을 아꼈다. 대신 그녀가 설명하는 단어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했다. 고농도의 소금은 삼투압으로 수분을 빼앗습니다. 세균 활동이 떨어지고 조직이 말라요. 동시에 좋은 환경이면 부패 속도는 더 느려지죠. 그런데 완전히 마르는 게 아니라 습기가 남아있는 구간이 있으면 지방 조직이 비누화처럼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방 비누화,
그 상태가 일부 관찰됩니다. 최나리는 차분하게 말했다. 그래서 얼굴 윤곽이 비정상적으로 선명하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마치 최근에 사망한 것처럼 보이는 착시가 생깁니다. 강지훈은 무심코 손을 움켜쥐었다. 최근에 사망한 것처럼. 그 착시가 가족에게 어떤 폭력인지 그는 알고 있었다. 14년이 지났는데 14년이 지나지 않은 얼굴로 돌아온다는 것, 사망 원인에 대해선요. 강지훈이 물었다. 그는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지만 질문 속에는 절박함이 섞여 있었다. 이 사건은 이미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넘어 어떻게 죽였는지로 가고 있었다. 최나리는 몇 장의 사진과 도표를 꺼냈다. 두개골에 둘력 손상 흔적이 있습니다. 특정 부위가 함몰된 형태로 반복적인 타격보다는 비교적 한두 번의 강한 충격에 가까워요. 둔기, 예를 들어 무게가 있는 도구에 맞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녀는 잠깐 멈추고 덧붙였다. 정육점 환경에서 흔히 쓰는 도구와 호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정은 금물이에요. 비교 감정이 필요합니다. 강지훈은 그 말을 들으며 숨을 삼켰다. 정육점 도구, 한성 정육점, 숨겨진 염장실, 특별 재고라는 장부,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모이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아직 그 그림의 중심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너무 이른 결론은 수사를 망친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이미 너무 오래 잠겨 있었다. 최나리는 다시 말을 이었다. 그리고 절단 흔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해요. 절단은 사망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생체 반응이 없는 상태에서 처리된 흔적이 더 강합니다. 그녀는 처리라는 단어를 선택했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전달해야 하는 사람의 언어였다. 즉, 사망 화살표 이후에 신체를 분리하여 보관. 이런 순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왜라는 질문이 끓고 있었지만 지금은 어떻게와 언제가 우선이었다. 사망 시점은 1998년과 맞습니까? 그는 물었다. 현장에서 확보된 장부 기록, 환경 조건, 조직 상태, 그리고 보존 양상을 종합하면 그 시점과 부합합니다. 다만 14년이라는 시간은 정확한 날짜를 뽑기 어렵게 만들죠. 대신 우리는 일치하는 범위로 접근합니다. 최나리가 말했다. 그리고 이 사건의 특이점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보존 조건을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소금 200kg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말이 끝나자 강지훈은 잠깐 눈을 감았다. 어제 새벽 냉동창고 문틈에서 흘러나오던 소금 냄새가 다시 콧속을 찔렀다. 의도, 계획, 관리, 07. 숫자는 사람을 물건으로 만들고 물건은 죄책감을 무디게 만든다. 누군가가 그런 방식으로 스스로를 합리화했을지도 모른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서 강지훈이 부검실을 나와 복도로 걸어 나오자 휴대폰이 울렸다. 현장팀이었다. 형사님, 숨겨진 방 바닥에서 나온 섬유 조각 초기 분석 결과 나왔습니다. 방수포 성분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낡은 끈 조각도 함께요. 강지훈은 짧게 알겠습니다 라고 답했지만 속으로는 한 문장이 떠올랐다. 뒤쪽 방, 절대 열지 말 것. 그날 밤 10시 35분, 한성 정육점은 여전히 폴리스 라인에 둘러싸여 있었다. 골목 끝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은 하나둘 사라졌지만 가게 안의 공기는 사라지지 않았다. 장성우는 집에 돌아가려다 말고 다시 가게 앞에 섰다. 윤미경은 방 안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한서연은 거실 바닥에 앉아 1998년 장부 사진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검은 봉투 07. 그 문장 아래에 남겨진 잉크 자국은 누군가의 손이 떨렸던 흔적인지 아니면
너무 익숙해서 흔들리지 않았던 흔적인지 알 수 없었다. 강지훈은 차 안에서 보고서를 다시 읽었다. 둘력 손상, 사후 절단, 의도적 보존. 그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다. 이 사건은 이제 찾았다가 아니라 열렸다였다. 열리는 순간 14년 동안 잠겨있던 가족의 침묵도 함께 열려버렸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는 분명히 누군가가 숨겨둔 또 다른 번호표가 있을 것이다. 07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었다. 2012년 10월 9일 오전 9시 20분 부산지방경찰청 강력팀 사무실은 평소보다 조용했다. 조용하다는 건 사건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모두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뜻이었다. 회의실 한가운데에는 전날 확보한 증거 사진들이 넓게 펼쳐져 있었다. 한성 정육점 냉동창고 깊숙한 곳에서 발견된 검은 비닐봉지, 라벨에 적힌 돼지고기 A급 그 옆에 손으로 덧칠된 듯한 숫자 07, 그리고 숨겨진 염장실 문을 열었던 낡은 열쇠고리까지. 강지훈은 사진 위에 손을 얹지 않은 채 시선을 천천히 움직였다. 범죄는 흔적을 남기지만 오래된 범죄는 흔적보다 습관을 남긴다. 번호를 붙이는 사람은 습관적으로 분류한다. 분류하는 사람은 마음속에서도 사람을 물건처럼 나눈다. 그는 그 사실이 이번 사건에서 유독 섬뜩하다고 느꼈다. 1998년 실종 신고 기록 다시 뽑아왔습니다. 막내 형사가 두꺼운 종이 뭉치를 내려놓았다. 스테이플러 자국이 뚜렷한 낡은 서류였다. 강지훈은 표지에 적힌 사건명을 읽었다. 장민준 실종. 실종. 그 단어는 늘 편리했다. 살인이 확정되기 전까지 세상은 실종이라는 말로 고통을 중간 단계에 묶어둘 수 있으니까. 그는 페이지를 넘겼다. 당시 담당 순경의 메모, 초동 진술서, 주변 탐문 결과, 그리고 가장 위에 박힌 문장이 눈을 찔렀다. 가정 불화 가능성 낮음, 부친 장태식 진술 침착, 모친 윤미경 반복 울음, 침착, 반복 울음. 24해 가까이 수사를 했어도 강지훈은 이런 조합을 좋아하지 않았다. 한쪽이 지나치게 정돈되어 있으면 다른 한쪽은 보통 그 정돈을 위해 무너져 주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강지훈은 바로 지시했다. 윤미경부터 다시 부릅니다. 1998년 당시 진술 내용과 지금을 대조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부 글씨, 라벨 글씨, 열쇠 머리에 07 관련해서 필적 감정 의뢰 놓고요. 정육점에서 쓰던 라벨 스티커도 전량 확보하세요. 인쇄물인지 수기인지 혼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는 잠깐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다. 그리고 장태식. 지금 몸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참고인으로 시작하되 진술 흔들리면 바로 피의자 전환할 수 있게 준비합시다. 오전 11시 5분 윤미경은 경찰서 조사실 의자에 앉아 있었다. 전날 새벽에는 집에서 얼어붙은 표정으로 폴리스 라인 뒤에 서 있었지만 지금은 마치 밤새 늙어버린 사람처럼 보였다. 손등의 혈관이 도드라졌고 시선은 바닥을 떠나지 못했다. 조사실에는 따뜻한 난방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윤미경의 어깨는 계속 움츠러들었다. 강지훈은 초반에는 목소리를 낮추었다. 어머님, 어제 현장 보셨죠? 이제는 피할 수 없습니다. 1998년 11월 민준 씨가 마지막으로 집에 있었던 날을 기억하십니까? 윤미경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소리가 바로 나오지 않았다. 몇 초 뒤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남편이 민준이를 불렀어요. 강지훈은 펜을 움직이며 이어 물었다. 어디로 불렀습니까? 가게로. 뒤쪽. 그 한마디가 나오자 윤미경의 손이 무릎 위에서 움찔했다. 강지훈은 그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다. 뒤쪽이면 염장실 말씀입니까?
윤미경은 고개를 끄덕이는 대신 고개를 아주 조금 흔들었다. 부정인지 거부인지 두려움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1998년 당시 어머님 진술서는 민준이가 친구를 만난다고 나갔다로 되어 있습니다. 강지훈이 기록을 펼쳐 보이며 말하자 윤미경의 얼굴이 찌그러졌다. 그녀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지만 울지 않았다. 대신 숨을 짧게 들이마셨다. 마치 울음조차 허락받아야 하는 사람처럼. 그때는 그렇게 말하라고, 누가 말하라고 했습니까? 강지훈이 바로 파고들었다. 윤미경의 손이 의자 팔걸이를 더 세게 움켜쥐었다. 남편이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조사실 안에 공기가 달라졌다. 강지훈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도 압박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조용히 되물었다. 장태식 씨가 민준 씨가 친구를 만난다고 나갔다고 말하라고요? 네. 윤미경은 고개를 숙인 채로 대답했다. 왜요?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늘 그렇게 정해놓고. 강지훈은 일부러 잠시 침묵했다. 침묵은 상대의 마음속에서 숨겨둔 문을 건드리는 열쇠가 되기도 한다. 윤미경의 호흡이 흔들리기 시작하자 강지훈은 다음 질문을 던졌다. 어머님, 장부에 특별재고, 검은 봉투 07, 절대 열지 말 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씨, 남편 글씨 맞습니까? 윤미경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로 고개를 끄덕였다. 대답은 빠르고 확실했다. 그 확실함이 오히려 무서웠다. 그럼 07은 뭡니까? 왜 하필 07입니까? 윤미경은 이번에는 대답하지 못했다. 입술이 떨렸고 눈꺼풀이 몇 번이나 빠르게 깜빡였다. 강지훈은 그 반응을 모른다로 기록하지 않았다. 말할 수 없다로 기록했다. 둘은 전혀 다른 의미였다. 같은 시간 다른 조사실에서는 장성훈의 재진술이 진행되고 있었다. 성훈은 전날부터 거의 잠을 못 잔 상태였다. 눈 밑이 푸르게 꺼져 있었고 목소리는 자주 끊겼다. 하지만 강지훈의 팀은 성훈에게도 필요한 질문을 피하지 않았다. 1998년 11월 민준 씨가 사라진 뒤에 아버지 장태식 씨가 냉동창고나 염장실 출입을 금지한 적 있습니까? 성훈은 입술을 깨물었다. 네, 냉동창고는 손님 때문에라도 들어가야 했는데 뒤쪽 방은 절대 못 가게 했어요. 문 앞에 상자를 쌓아두고 열쇠는 숨겼고. 그때 왜 의심하지 않았습니까? 질문은 잔인했지만 필요했다. 성훈의 눈이 젖었다. 의심했죠. 근데 우리 집은 아버지가 말하면 끝이었어요. 어머니도 말이 없었고요. 성훈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마치 스스로에게 고백하듯 덧붙였다. 민준이가 내 동생이지만 그때는 다들 민준이가 문제를 일으킨 걸로 만들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몰아갔고 주변도 그렇게 믿었고. 그날 오후 3시 40분 강지훈은 직접 장태식의 집으로 향했다. 주소는 한성정육점에서 차로 10분 남짓 떨어진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었다. 계단은 좁았고 벽지에는 오래된 곰팡이 얼룩이 남아 있었다. 현관문을 열어준 사람은 윤미경이 아니라 장태식이었다. 그는 예상보다 또렷한 눈을 하고 있었다. 허리가 안 좋다던 말과 달리 지팡이를 짚지 않았다. 얼굴에는 세월이 만든 주름이 깊었지만 그 주름 사이로 드러나는 표정은 단단했다. 너무 단단해서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금속처럼 보일 정도였다. 경찰입니다. 강지훈이 신분증을 내밀자 장태식은 받아보지도 않고 말했다. 무슨 일로 왔소? 그 말투에는 놀람이 없었다. 강지훈은 그런 반응을 여러 번 봤다. 놀라지 않는 사람은 대개
이미 마음속에서 모든 경우의 수를 정리해둔 사람이다. 한성정육점 냉동창고에서 발견된 유해와 관련해서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1998 년 장부와 염장실 기록, 그리고 열쇠에 대한 질문입니다. 장태식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곧바로 원래 자리로 돌아왔다. 그런 건 모릅니다. 그는 짧게 말했다. 강지훈은 조사실이 아니라 집 앞에서 굳이 감정을 건드리지 않았다. 대신 질문의 순서를 바꿨다. 1998 년 11월, 민준이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장태식은 대답이 빨랐다. 나갔지. 애가 원래 말썽이 많았어. 그 문장은 오래된 테이프처럼 매끈했다. 그렇게 진술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강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런데 장부에 검은 봉투 07, 절대 열지 말 것이라고 적으셨더군요. 민준이가 나갔는데 왜 그 시점에 절대 열지 말 것이라는 재고가 생깁니까? 장태식의 입가가 아주 잠깐 굳었다. 그는 강지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장부는 장부요. 경찰이 장사 기록까지 캐물으면 장사꾼은 뭘 믿고 삽니까? 그 말은 반박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방어였다. 강지훈은 방어가 시작되는 지점을 놓치지 않았다. 염장실 뒤쪽 방은 언제부터 잠가 두셨습니까? 장태식은 이번에도 빠르게 대답했다. 오래됐어. 위생 문제 때문에. 그럼 열쇠는 왜 07이 찍힌 걸로 따로 관리하셨습니까? 강지훈이 열쇠 사진을 보여주자 장태식의 눈동자가 그 사진에 아주 짧게 닿았다가 떨어졌다. 그는 사진을 오래 보지 않았다. 오래 보는 순간 뭔가가 새어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처럼. 그 열쇠가 내 것인지도 모르겠어. 장태식은 단단하게 말했다. 가게는 아들 부부가 관리한다면서. 강지훈은 집 안을 둘러보았다. 거실 한쪽 벽장에는 오래된 서류철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고 탁자 위에는 신문지가 접혀 있었다. 특이하게도 그 집은 낡았지만 정돈이 지나치게 잘 되어 있었다. 집이 아니라 누군가의 통제 영역 같았다. 강지훈은 순간 떠올렸다. 1998 년 기록에 적힌 단어. 붙인 진술 침착. 침착한 사람은 흔히 정돈된 사람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돈은 때때로 감정이 아니라 죄를 숨기는 방식이 된다. 집을 나와 채 타려던 순간 윤미경이 현관 뒤에서 조심스럽게 따라 나왔다. 그녀는 장태식이 들을까봐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형사님, 그 사람 민준이를. 말이 끝까지 나오지 못했다. 윤미경은 눈물을 삼켰다. 강지훈은 그녀를 다그치지 않았다. 대신 아주 짧게, 그러나 정확하게 말했다. 어머님, 지금부터는 숨기면 공범이 됩니다. 무서운 건 압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해야 민준 씨가 재고공 7이 아니라 사람으로 돌아옵니다. 윤미경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녀는 잠깐 입술을 깨물더니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장부, 그 글씨 남편 글씨 맞아요. 그리고 강지훈이 물었다. 윤미경은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셨다. 1998년 11월 그날 밤 민준이가 가게로 내려갔어요. 남편이 부른 거였고 저는 말렸는데 그녀는 거기서 멈췄다. 더 말하면 집안에 단단한 벽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 강지훈은 차 문을 닫고 바로 팀원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장태식 진술은 방어적입니다. 필적 감정 결과 나오기 전이라도 염장실 출입 흔적과 도구 사용 기록 더 파야 합니다. 그리고 1998년 당시 주변 상인 탐문 기록 다시 찾아서 현재 진술과 대조하세요. 민준이 말썽 프레임 누가 만들었는지 봐야 합니다.
그는 말을 멈추고 창밖을 잠깐 바라봤다. 집 창문 너머로 장태식의 그림자가 지나갔다. 그 그림자는 느긋했다. 마치 아직도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의 걸음걸이였다. 그날 밤 11시 18분, 강지훈은 사무실에서 혼자 장부 사진을 확대해 보았다. 특별 재고 문구에 획은 강했고 절대 열지 말 거다의 마지막 글자에서만 펜 끝이 미세하게 떨린 흔적이 있었다. 그는 그 떨림이 공포인지 흥분인지 혹은 분노인지 가늠하려 했다. 그리고 문득 냉동창고 라벨의 글씨가 떠올랐다. 돼지고기 A급. 사람의 머리를 돼지고기라고 부르는 데에는 단순한 은폐 이상의 감정이 섞인다. 모욕, 증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족에게만 가능한 잔인함. 강지훈은 서류철을 덮지 않았다. 지금은 누가 울었는지, 누가 침착했는지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남아있었다. 07이라는 번호는 무엇을 의미했는가? 봉투 하나만 관리했을 리가 있는가? 그리고 1998년의 그 밤, 장태식이 염장실 문을 잠글 때 윤미경은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가?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해지고 있었다. 이 사건은 실종이 아니었다. 가족 안에서 누군가가 누군가를 물건으로 분류한 살인이었다. 2012년 10월 10일 오전 6시 55분 부산지방경찰청 강력팀은 한성정육점 냉동창고 앞에 다시 섰다. 전날 밤에 이미 숨겨진 방 내부의 1차 감식은 끝났지만 오늘은 성격이 달랐다. 어제까지는 무언가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단계였다면 오늘은 무언가가 어디로 갔는지를 찾는 단계였다. 강지훈은 흰김이 새어나오는 냉동창고 문을 바라보며 현장 사진 속 통바닥의 변색 자국과 방수포에 접힌 모양을 떠올렸다. 그 자국들은 한 번도 보관만을 의미한 적이 없었다. 보관은 결국 이동을 전제로 한다. 무엇을 언제 어떻게 옮겼는지 그 질문이 사건의 중심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현장에는 새로운 장비가 들어왔다. 염장실 바닥에 굳어버린 소금 결정층은 단순히 딱딱한 바닥이 아니었다. 결정층 아래에 무엇이 묻혀 있는지 확인하려면 섣불리 긁어낼 수 없었다. 강지훈은 수사팀에게 채굴하듯 하라고 지시했다. 소금은 시간이 지나면 석재처럼 굳어 표면의 흔적을 그대로 떠안는다. 누군가의 발자국, 무거운 물체가 끌린 자국, 바닥을 긁은 자국이 물 위의 파문처럼 그대로 굳어 남는다. 현미경으로 그 결을 살피던 감식관이 낮게 말했다. 형사님, 이 방향으로 규칙적인 긁힘이 있습니다. 사선이 아니라 일정한 강역으로 반복돼요. 뭔가 바닥을 끌고 이동했을 때 생기는 패턴입니다. 강지훈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어제 보았던 낮은 고리와 갈고리를 떠올렸다. 고기를 매달기 위한 높이가 아니라 무언가를 묶고 끌기 위한 위치. 그리고 방수포에 접힌 자국. 그는 감식관에게 손짓했다. 그 끌린 흔적 끝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감식관이 손전등을 비추며 바닥을 따라가자 긁힘은 벽 쪽으로 향해 있었다. 그런데 벽면의 한 구간에서 흔적이 끊겼다. 벽이 아니라 벽처럼 보이는 얇은 합판 구조물이 그 뒤를 가리고 있었다. 소금 결정층이 합판 아래까지 스며든 형태도 이상했다. 마치 합판이 나중에 덧대어진 것처럼. 저기 덧댄 겁니다. 감식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강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염장실은 원래부터 비밀방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원래는 그냥 방이었고 사건 이후에 벽을 하나 더 만들어 방의 일부를 지웠을 가능성이 컸다. 강지훈은 즉시 보존 절차를 지키며 합판 주변을 촬영하게 했다. 나사 위치, 페인트층, 곰팡이 형태까지 모두 기록했다. 그리고
최소한의 훼손으로 합판을 떼어내자 그 뒤로 좁은 공간이 드러났다. 좁다기보다 숨기기 위해 일부러 만든 틈이었다. 그 틈 안에는 오래된 비닐 포대 2개가 눌려 있었고 포대 위에는 손으로 쓴 라벨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돼지고기 A급이라는 글씨가 다시 한번 등장했다. 그 순간 강지훈은 확신했다. 이 집안에서 돼지고기라는 단어는 상품명이 아니라 말하기 싫은 진실을 덮는 암호였다. 봉인부터. 강지훈이 말했다. 누구도 함부로 포대를 열지 않았다. 대신 전체를 통째로 증거 봉투에 넣고 이동시키기 위해 주변을 정리했다. 그러나 포대를 들어올리는 순간 감식관의 손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무게가 비정상적으로 무거웠고 내부가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누군가가 일부러 공기를 빼고 소금과 함께 눌러 형태를 유지시킨 느낌. 강지훈은 그 장면을 보며 속으로 한 문장을 떠올렸다. 절대 열지 말 것. 그 말은 금지이면서 동시에 지시였다. 열지 말아야 할 이유가 분명했고 그 이유는 열어보는 순간 누구나 알게 될 만큼 잔인하다는 뜻이었다. 오전 11시 30분 국과수 협조로 내려온 법의관 최나리가 현장에 잠깐 들렀다. 부검실에서 확인한 두개골 손상과 사후 절단 소견을 바탕으로 염장실 내부 구조와 처리 방식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최나리는 합판 뒤에서 발견된 포대를 보더니 아주 짧게 눈썹을 찌푸렸다. 소금 농도가 높아서 조직이 건조해졌다면 피가 흘렀던 흔적도 굳어 남아있을 수 있어요. 바닥 변색은 혈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절단은 사후로 보이니 처리 과정에서 도구를 사용했을 겁니다. 정육점이면 선택지가 많죠. 그녀의 목소리는 늘 차분했지만 오늘은 차분함 속에 분명한 경계가 섞여 있었다. 이건 단순히 숨긴 게 아니라 보관한 겁니다. 다시 말해 들키지 않을 자신이 있었던 사람이 한 행동이에요. 강지훈은 그 말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다. 들키지 않을 자신, 즉 공간의 주인이자 규칙을 만드는 사람. 장태식, 아버지. 그 이름이 이제는 가설이 아니라 방향이었다. 그날 오후 2시 10분, 필적 감정 1차 회신이 도착했다. 1998년 장부의 특별 재고 문구는 장태식의 필체와 고도의 일치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였다. 동시에 라벨 스티커에 덧칠된 숫자 07 역시 동일한 필압 습관이 관찰된다는 분석이 붙었다. 강지훈은 보고서를 읽다가 잠깐 눈을 감았다. 이제 수사는 더 이상 가족의 비극을 헤집는 일이 아니라 범죄를 특정하는 일이었다. 그는 팀원에게 말했다. 압수수색 영장 신청합니다. 대상은 한성정육점 전체, 그리고 장태식 주거지. 특히 1998년 당시 구입 기록, 소금, 포대, 방수포 전부 찾습니다. 도구도 확보해요. 손도끼, 식도, 정육망치, 톱, 어떤 거든. 오후 5시 45분 영장이 발부됐다. 강지훈은 현장팀을 나누었다. 한 팀은 정육점 도구와 장부, 구매 영수증, 통장 거래 내역을 확보했고 다른 팀은 장태식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장태식은 경찰이 들어오는 걸 보고도 처음엔 침착했다. 또 왔소? 그는 마치 불쾌한 손님을 맞는 집주인처럼 말했다. 하지만 압수수색 영장을 보여주자 그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흔들림은 크지 않았고 오히려 너무 작아서 더 위험해 보였다. 기계가 고장나기 직전에 내는 미세한 진동 같은 것, 수색은 빠르게 진행됐다. 장태식의 서랍에서는 1998년 신문 스크랩이 나왔고 그 중에는 민준의 실종 기사가 접힌 채로 보관돼 있었다. 놀라운 건 보관의 방식이었다. 남들이라면 구겨 넣거나 버렸을 종이가
장태식의 서랍에서는 파일처럼 정돈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밑에서 작은 봉투 하나가 나왔다. 병원 명칭이 적힌 봉투였고 안에는 오래된 검사 결과지 사본이 들어있었다. 강지훈은 봉투를 직접 만지지 않고 장갑 낀 요원에게 펼치게 했다. 검사 결과지 상단에는 친자 확인 검사라는 문구가 희미하게 찍혀 있었다. 날짜는 1998년 10월 말. 민준이 사라지기 불과 몇 주 전이었다. 그 순간 강지훈은 이제까지 퍼즐 조각들을 억지로 끼워 맞추지 않아도 그림이 스스로 드러나고 있다는 걸 느꼈다. 질투, 의심, 확인, 그리고 처벌. 하지만 그는 동기를 먼저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동기는 범인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범인을 입증하는 증거는 아니다. 강지훈에게 필요한 건 장태식이 했다는 사실이었다. 저녁 8시 30분 한성정육점 쪽에서 추가 보고가 들어왔다. 형사님, 정육용 톱 손잡이에서 오래된 단백질 흔적 반응이 나왔습니다. 바로 검출은 어렵지만 시료 채취했고 국과수로 보냅니다. 그리고 염장실 합판 뒤 포대, 내부 촬영 준비합니다. 강지훈은 잠깐 숨을 골랐다. 이 사건에서 열다라는 행위는 단순한 물리적 행동이 아니라 가족의 시간을 찢는 행위였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정육점으로 이동했다. 밤 10시 5분. 합판 뒤에서 발견된 포대가 국과수 협조 아래 부분 개봉되었다. 카메라가 먼저 들어갔고 조명이 비췄다. 화면 속에는 소금 결정과 함께 눌려있는 천 조각이 보였다. 아이가 입었을 법한 옷이 아니라 성인이 입는 옷의 조각이었다. 그리고 그 아래로 형태가 분명한 뼈와 조직이 드러났다. 최나리가 낮게 말했다. 신체의 일부입니다. 머리 외에 몸통 쪽으로 보입니다. 감식관들이 말을 잇지 못했다. 누군가가 한 번에 끝내지 않고 조각으로 나눠 재고처럼 관리해왔다는 사실이 화면의 결처럼 선명했다. 강지훈은 화면을 보며 속으로만 말했다. 이제는 실종이 아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사건명은 이미 바뀌어 있었다. 그날 밤 11시 40분 강지훈은 장태식을 다시 조사실로 불러왔다. 이번에는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 전환을 염두에 둔 질문이었다. 장태식은 조사실 의자에 앉아도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는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리고 입술을 얇게 다문 채 강지훈을 바라봤다. 강지훈은 감정이 아닌 문장으로 밀어붙였다. 1998년 10월 말 친자 확인 검사 받으셨죠? 장태식의 눈동자가 아주 짧게 움직였다. 모른다 했을 텐데. 알겠습니다. 그럼 질문을 바꾸죠. 민준 씨가 사라지기 몇 주 전입니다. 그리고 그 직후 장부에 검은 봉투 07 절대 열지 말 것을 적으셨습니다. 염장실에 소금을 200kg 들여오셨고요. 강지훈은 사진을 천천히 보여줬다. 장부, 라벨, 열쇠, 합판 뒤 포대.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장태식 씨가 관리한 겁니다. 장태식은 잠깐 입술을 움직였다. 그건 장사 기록이요. 장사 기록에 사람 머리가 있습니까? 강지훈이 처음으로 톤을 조금 올렸다. 장태식의 턱 근육이 꿈틀했다. 그때까지도 그의 얼굴은 부정의 얼굴이었지만 이제는 참는 얼굴로 바뀌고 있었다. 강지훈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고 쐐기를 박았다. 둘력 손상 흔적이 있습니다. 정육점 도구로 가능한 형태고 사후 절단입니다. 염장실에서 보관 흔적이 나왔고 합판 뒤에서 몸통으로 추정되는 유해가 발견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친자 확인 검사까지. 그는 잠깐 멈추고 가장 날카로운 문장을 조용히 꺼냈다. 장태식 씨, 민준 씨를 내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죠. 그 말이 들어가자
장태식의 표정이 처음으로 무너졌다.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었다. 단단한 금속에 금이 가듯 아주 얇은 균열이 생겼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애는 내 씨가 아니었소. 그 한마디는 자백이 아니었다. 하지만 동기의 핵심을 스스로 드러낸 말이었다. 강지훈은 숨을 내쉬지 않고 다음 질문을 던졌다. 그래서 죽였습니까? 장태식이 강지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이해받지 못했다는 억울함 같은 것이 뒤엉켜 있었다. 그는 잠깐 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가 곧 입꼬리를 내렸다. 죽이려고 한 게 아니오. 사실을 확인했을 뿐이오. 그 애가... 그는 말을 끊었다. 그 애가 뒤에 붙을 말은 결국 한 문장뿐이었다. 그 애가 내 아들이 아니었다. 강지훈은 테이블 위에 사진 한 장을 추가로 놓았다. 민준의 얼굴이 담긴 현장 촬영 사진이었다. 노출을 최소화한 사진이었지만 윤곽은 지울 수 없었다. 그럼 이건 누가 했습니까? 장태식은 그 사진을 오래 보지 않았다. 어제 냉동창고에서 그랬던 것처럼 시선을 짧게 스치고 피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피하는 방식이 달랐다. 회피가 아니라 견딜 수 없음에 가까웠다. 그는 마침내 고개를 떨궜다. 그리고 아주 낮게, 거의 혼잣말처럼 말했다. 라벨은 돼지고기로 붙였지. 그게 맞으니까. 그 순간 강지훈은 알았다. 이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었다. 다만 그것을 죄로 인정하지 않을 뿐이었다. 그는 모욕을 정리라고 믿고 살해를 정정이라고 믿는 눈을 하고 있었다. 강지훈은 목소리를 낮췄다. 장태식 씨, 민준 씨는 아이였습니다. 당신의 의심이 사실이든 아니든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장태식은 그 말에 반응하지 않았다. 대신 다른 말을 꺼냈다. 미경이가 다 망쳤어. 그 여자가... 그는 갑자기 입을 다물었다. 말이 튀어나오려다 다시 들어간 느낌이었다. 강지훈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부인이 외도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장태식의 눈이 번쩍 들렸다. 그 눈빛이 이미 답이었다. 그날 밤이 지나며 사건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 냉동창고의 검은 봉투는 우연이 아니었고 염장실의 소금은 보존을 위한 장치였으며 돼지고기 라벨은 은폐가 아니라 모욕이었다. 무엇보다 장태식의 입에서 나온 한 문장, 내 씨가 아니었다 는 동기의 문을 열어버렸다. 그러나 강지훈이 진짜로 필요로 하는 마지막 조각은 아직 남아있었다. 머리와 몸통 일부가 발견됐다고 해서 사건이 끝나는 게 아니었다. 남은 유해는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1998년 그날 밤 민주는 어떻게 죽었는가? 장태식이 침묵으로 버티는 한 그 질문은 다시 염장실 바닥처럼 차갑게 굳어갈 뿐이었다. 2012년 10월 11일 새벽 4시 40분 비가 그친 남포동 골목은 바닥에만 젖은 채로 숨을 죽이고 있었다. 한성정육점 셔터 앞에 멈춰 선 경찰 차량의 헤드라이트가 무릉덩이를 비출 때마다 빛이 찢어진 종이 조각처럼 흔들렸다. 강지훈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냉동창고 쪽으로 걸어갔다. 어젯밤 장태식의 입에서 흘러나온 문장, 내 씨가 아니었다. 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고 그 문장이 의미하는 바를 그는 너무 많이 봐왔다. 의심은 칼보다 날카롭고 확신은 총알보다 빠르다. 특히 그 확신이 가족 안에서 만들어질 때는 증거보다 감정이 먼저 사람을 죽였다. 현장은 이미 통제되고 있었다. 과학수사 요원들은 염장실 뒤쪽 합판 틈에서 나온 포대들 외에 바닥 변색 구간과 통 주변을 다시 정밀 촬영하고 있었다. 오늘의 목표는 단순했다. 남은 것,
머리와 일부 유해가 발견됐지만 사건은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았다. 법의학은 서사와 다르게 움직인다. 무엇이 어떻게 끝났는지, 그리고 끝난 뒤에 누가 무엇을 했는지를 한 장의 종이 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남아있는 조각들이 더 필요했다. 감식관이 강지훈을 불렀다. 형사님, 어제 말씀하신 끌린 흔적 추가로 확인했는데요. 이게 벽 쪽에서 끊기는 게 아니라 바닥 아래로 사라지는 형태입니다. 그는 손전등으로 염장실 바닥 한 구석을 비췄다. 소금 결정층이 얇게 갈라진 곳, 균열 사이로 어두운 구멍 같은 것이 보였다. 강지훈은 몸을 낮추고 가까이 들여다봤다. 균열은 자연스러운 갈라짐이 아니었다. 마치 무거운 통을 한번 옮기고 난 뒤 다시 눌러 봉합한 것처럼 비슷한 모양의 결정이 억지로 이어져 있었다. 바닥 뜯지 말고 먼저 탐지. 강지훈이 말했다. 잠시 후 지표 투과 레이더와 탐침 장비가 들어왔다. 화면에는 바닥 아래에 비정상적으로 밀도가 높은 구간이 선명하게 잡혔다. 위치는 통이 놓였던 자리 바로 아래, 그리고 그 옆으로 좁게 이어지는 배수로 방향이었다. 강지훈은 그 연결선이 마음에 걸렸다. 정육점의 배수로는 평소엔 핏물과 물을 흘려보내는 길이지만 누군가에겐 흔적을 흘려보내는 길이기도 했다. 오전 6시 10분, 법의관 최나리가 다시 현장에 도착했다. 그녀는 화면과 바닥 균열을 번갈아 보더니 짧게 말했다. 이 정도면 살해 현장과 처리 현장이 같은 공간일 가능성이 커요. 이동이 최소화됐다는 뜻입니다. 강지훈이 고개를 끄덕이자 최나리는 장갑을 끼고 바닥 표면의 결정층을 아주 조심스럽게 긁어냈다. 그녀가 작은 스패츌러로 소금 표면을 걷어낼 때마다 오래된 시간의 껍질이 벗겨지는 듯했다. 그리고 결정층 아래에서 낡은 시멘트 뚜껑이 드러났다. 뚜껑에는 손때가 묻은 손잡이가 있었고 손잡이 주변에는 오래된 녹이 굳어 있었다. 뚜껑을 들어 올리는 건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구조물 자체가 무거웠고 무엇보다 안쪽 공기와 환경이 훼손될 수 있었다. 감식팀이 내부 공기를 측정하고 촬영 장비를 먼저 넣었다. 카메라가 어둠 속으로 들어가자 화면에는 좁은 공간이 비쳤고 그 안에는 커다란 플라스틱 통 하나가 비스듬히 끼어 있었다. 통의 뚜껑에는 누렇게 변색된 라벨 조각이 붙어 있었다. 글씨는 반쯤 지워져 있었지만 여전히 읽혔다. 돼지고기, 그 단어가 화면에 뜨는 순간 누구도 말을 하지 못했다. 이건 더 이상 은폐의 언어가 아니었다. 모욕이 구조물로 굳어져 남아있는 형태였다. 강지훈은 숨을 길게 들이마셨다. 통째로 올립니다. 내부는 현장 봉인 유지하고 이동 경로 전부 촬영. 요원들이 통을 조심스럽게 끌어올리자 통 아래에 젖은 방수포와 묶인 끈 조각이 함께 딸려 나왔다. 통 바깥면에는 오래된 손자국 같은 얼룩이 남아있었고 그 얼룩 위로 소금 결정이 마치 문신처럼 박혀 있었다. 오전 9시 35분, 통은 국과수 협조시설로 옮겨졌다. 그 자리에는 장성훈과 한서연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두었지만 둘은 폴리스 라인 바깥에서 끝내 시선을 떼지 못했다. 성훈은 손을 꽉 쥐고 있었고 서연은 입술을 깨문 채로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몇 번이나 미안해요 라고 말하고 싶어 보였지만 그 말이 누구에게 향해야 하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1998년에 장부를 찾아낸 건 서연이었고 봉투를 열게 만든 건 서연의 호기심이었다. 그러나 그 호기심은 죄가 아니었다. 죄는 열지 말아야 할 봉투에 번호를 붙여놓고도 14년 동안 아무렇지 않게 살았던 사람에게 있었다. 정고 무렵 강지훈은 조사실로 향했다. 장태식은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어 있었고
오늘은 더 이상 장사 기록이라는 말로 빠져나갈 수 없는 날이었다. 강지훈이 조사실 문을 열자 장태식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어제보다 더 말라 보였지만 눈은 여전히 단단했다. 그는 자신의 단단함이 죄를 덮어준다고 믿는 사람처럼 끝까지 표정을 정돈하려 애썼다. 강지훈은 먼저 사진을 내밀었다. 염장실 바닥 아래에서 나온 플라스틱 통, 그리고 그 라벨. 장태식의 눈동자가 사진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는 한 번도 사진을 오래 보지 않았다. 오래 보는 순간 그 안에서 사람의 얼굴이 튀어나올까 두려운 사람처럼. 강지훈은 다음 서류를 천천히 올렸다. 1998년 10월 말에 친자 확인 검사 사본, 그리고 필적 감정 1차 결과. 마지막으로 국과수에서 방금 올라온 예비 결과지 한 장. 통 바깥면에서 채취한 오래된 미세 혈흔 반응과 정유경 망치 손잡이에서 확보된 단백질 잔존물에 대한 분석이었다. 장태식 씨. 강지훈은 일부러 목소리를 낮췄다. 높은 목소리는 반발을 부르고 낮은 목소리는 균열을 만든다. 살해 현장은 염장실입니다. 통과 바닥 구조물, 그리고 끌린 흔적이 그걸 말해요. 민준이 마지막으로 가게 뒤쪽으로 내려갔다고 윤미경 씨가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사망 원인은 둘력 손상 후 의식 소실, 이후 질식으로 추정됩니다. 강지훈은 최나리에게서 들은 말을 정확하게 옮겼다. 두개골 함몰 양상은 정유경 망치나 무게 있는 둔기와 일치 가능성이 큽니다. 절단은 사후 처리로 보이고요. 장태식의 턱 근육이 한번 꿈틀했다. 강지훈은 그 미세한 반응을 놓치지 않고 말을 이어갔다. 당신이 민준이를 부른 건 검사 결과를 본 뒤였죠. 1998년 11월 3일 검사 결과를 확인한 날짜와 장부의 특별 재고 기록 사이가 맞물립니다. 확인이 끝난 뒤 처리가 시작된 겁니다. 강지훈은 잠깐 멈췄다가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왜 그렇게까지 했습니까? 장태식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후회의 침묵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을 정당화할 문장을 찾는 침묵처럼 보였다. 그러다 마침내 낮고 딱딱한 목소리가 나왔다. 내 집안에 내 피가 아닌 걸 남길 수는 없었소. 그는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마치 원칙을 말하는 것처럼 고개를 약간 들었다. 강지훈은 속이 뒤집히는 걸 느꼈지만 얼굴에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다시 물었다. 그래서 아이를 죽였습니까? 장태식의 눈이 잠깐 흔들렸다. 이번에는 어제보다 길었다. 흔들림이 길수록 사람은 더 무너진다. 그날 뒤로 불렀소. 장태식이 입을 열었다. 말이 떨어져 나오는 속도가 느려졌다. 미경이 앞에서는 못했지. 애가 뭘 안다고. 그 얼굴로 날 보는데. 그는 갑자기 말끝을 흐렸다. 그러다 억지로 다시 단단한 목소리를 만들었다. 따져 물었소. 누구 아들이냐고. 네가 강지훈은 더 듣지 못할 문장을 예감하며 손가락을 움켜쥐었지만 묻는 걸 멈추지 않았다. 그 다음 장태식은 입술을 핥았다. 소리 질렀소. 애가 울었고 뛰려고 했고. 그는 목을 한번 삼켰다. 망치가 옆에 있었소. 정육점이잖소. 그 말은 사실을 말하는 것 같으면서도 죄를 환경 탓으로 돌리는 말이었다. 강지훈은 차갑게 끊어 말했다. 타격했습니까? 장태식은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다. 한 번. 그 한 번으로 끝났습니까? 장태식의 눈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끝났으면 이렇게 안 했겠지. 그 한 문장이 나머지를 설명했다. 그날의 끝은 죽음이 아니었고 철이었다. 최나리가 조사실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법의관으로서 감정이 아니라 사실만을 들고 들어오는 사람이었다. 형사님, 통 내부 예비 확인했습니다.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추가 유해가 있습니다. 소금 농도가 너무 높아서 조직이 부분적으로 경화돼 있고 지방 비누화가 진행된 부위가 확인됩니다. 냉동과 염장 조건이 결합돼 사망 직후의 손상 양상이 비교적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그녀는 장태식을 바라보지 않고 보고서를 강지훈에게 건넸다. 그리고 타격 부위의 골절선과 정육용 망치에서 발견된 미세 금속 입자 패턴을 비교하면 일치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 감정 들어가면 결정적 결론 나올 겁니다. 강지훈은 보고서를 덮지 않은 채 장태식을 다시 바라봤다. 이제는 변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 말에 장태식의 얼굴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떨어져 나갔다. 그는 오랫동안 유지해온 정돈된 표정을 더 이상 만들지 못했다. 눈두덩이 떨렸고 숨이 거칠어졌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을 때 그 목소리는 단단함이 아니라 피로로 가득했다. 라벨을 붙였어. 그는 말했다. 돼지고기라고. 그래야 내가 그걸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 순간 강지훈은 알았다. 이 사건의 동기는 질투나 의심만이 아니었다. 자신이 한 짓을 견딜 수 없어서 스스로 사람을 물건으로 바꿔버린 비겁함이었다. 번호를 붙이고 라벨을 붙인 건 증거를 숨기기 위한 행동이면서 동시에 자기 마음을 마비시키기 위한 장치였다. 같은 날 오후 5시 20분, 윤미경이 별도의 조사실에서 마지막 진술을 했다. 그녀는 울면서 말했다. 그날 밤 저는 냉동창고 문 앞에서 들었어요. 민준이가 엄마라고 부르는 걸. 그녀의 말은 길게 이어지지 못했지만 그 한마디로 충분했다. 그녀는 막지 못했다. 아니, 막을 수 없었다. 장태식의 집에서, 장태식의 규칙 아래서 윤미경은 오랫동안 살아남기 위해 침묵하는 법을 배운 사람이었다. 그러나 침묵은 결국 공범의 그림자가 된다. 그 사실을 알고 난 뒤에도 그녀는 그저 몸을 웅크리고 울 뿐이었다. 2013년 2월 부산지방법원. 재판정은 가득 찼지만 유족석은 이상할 만큼 비어 보였다. 민준을 아들로 불러야 할 사람이 가장 먼저 그를 부정했고 그 부정이 살인으로 이어졌으니 남은 가족들은 슬픔조차 어디에 놓아야 할지 모르는 얼굴이었다. 장태식은 살인과 사체 송회 및 은닉, 증거인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를 가족관계 안에서 대상화하고 물건으로 취급한 점은 극히 비인륜적이라고 말했다. 그 문장이 법정에 울릴 때 장성우는 고개를 숙이고 손을 꽉 쥐었다. 한서연은 끝내 눈물을 참지 못했다. 윤미경은 눈을 감은 채로 마치 1998년에 그 밤으로 다시 떨어지는 사람처럼 흔들렸다. 재판이 끝난 뒤 강지훈은 법의관 최나리와 함께 텅 빈 복도를 걸었다. 최나리가 낮게 말했다. 보존이 오래된 사건은 죽음을 과거로 보내지 못하게 해요. 얼굴이 선명할수록 더 그렇죠. 강지훈은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봤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고 차가운 공기가 도시의 골목을 훑고 지나갔다. 그는 한성정육점 냉동창고 문틈에서 흘러나오던 소금 냄새를 떠올렸다. 그 냄새는 단순한 냉기가 아니었다. 14년 동안 굳어있던 한 아이의 시간, 그리고 누군가가 억지로 덮어둔 죄책감의 층이었다. 며칠 뒤 정육점은 철거 절차에 들어갔다. 셔터가 내려오고 간판이 떼어지고 바닥이 깨질 때마다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고 말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강지훈은 안다. 사건이 끝나는 건 공간이 사라질 때가 아니라 이름이 돌아올 때다. 검은 봉투 07이 아니라 장민준이라는 이름이 문서와 기억 속에 다시 새겨질 때
그리고 그 이름이 누군가의 마음에서 더 이상 의심의 대상이 아니라 지켜야 했던 아이로 남을 때, 그날 밤 한서연은 집에서 1998년 장부 사본을 꺼냈다가 조용히 덮었다. 절대 열지 말 것이라는 문장을 더 이상 읽고 싶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남편 장성훈의 옆에서 오래도록 손을 잡았다. 말은 없었지만 손끝에서 느껴지는 천만은 분명했다. 누군가가 한번 부정해버린 피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끝까지 지켜야 할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그들은 늦게라도 배워야 했다. 그리고 민준이 남긴 것은 그 늦음의 대가였다.